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던 노동조합. 하지만 그 방패는 스스로를 위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높아질수록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절망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세 가지 핵심 해악을 통해 노동조합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양면 일부, 노동조합의 세 가지 해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악,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감옥입니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한 조직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소수 정규직 조합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높아질수록 성 밖에 남겨진 다수의 비정규직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은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영원한 외부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이 거대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감옥.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위기의 신호입니다. 이 구조적 비극의 뿌리는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아래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균열이 발생합니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들은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쟁의 과실은 성 안에 있는 조합원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고용 안정을 보장받는 대가로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사내 하청, 파견직과 같은 값싼 유연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강성노조는 조합원의 생존을 위해 비정규직이라는 더 약한 계층의 희생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방관한 셈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괴물처럼 커져버린 이중구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이 감옥의 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를 증명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면 노조가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41.5에 불과했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임시직 노동자 비중은 28.3%로 OECD 평균인 11.2%보다 2.5배 이상 높으며, 이는 명백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한국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이 격차를 줄이는 데 힘쓰기보다 결과적으로 소수 상위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는 데 조직력을 집중해온 것입니다. 이 비극은 국내 여러 기업들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노조의 보호 아래 있는 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1억 원을 훌쩍 넘는 연봉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막대한 복지 혜택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립하는 제품의 부품을 만드는 2차, 3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낮은 급여를 받으며 숨 돌릴 틈 없이 일하고 늘 계약 해지로 인한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사업장에서 최근까지도 고용세습 조항을 단체 협약에 명시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조합원이 정년퇴직할 경우 그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려는 이 전 근대적인 특권 확보 시도는 노동조합이 더 이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귀족 집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중구조는 청년 세대의 희망을 앗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현실 앞에서 청년들은 좌절하고 구직을 단념하거나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게 됩니다. 이는 곧바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심각한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부터 좀먹습니다. 소수의 고임금 노동자는 과보호하고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는 착취하는 구조는 내수시장의 위축을 불러합니다. 또한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나 인적 자본에 투자하기보다 값싼 비정규직을 활용해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국제 경쟁력 약화라는 파국적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것이 노동조합만이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와 기업의 탐욕이 결합된 결과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갖추고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는 노동조합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되물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진정으로 투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임금 인상과 단체 협약이라는 성벽을 쌓는 데만 몰두했을까요? 그들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선택하는 대신 스스로가 기득권이 되어 더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은 불평등이라는 기존의 감옥을 부수는 망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의 설계자이자 충실한 간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노동조합의 첫 번째 해악입니다. 두 번째 해악, 기업 경쟁력이라는 시한폭탄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조직은 소멸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노동조합은 20세기 제조업 시대의 낡은 관성에 갇혀 있습니다. 오직 조합원의 이익이라는 좁은 시야에 매몰된 그들의 경직된 요구는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야 할 기업들의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 장착된 채 초침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로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아마존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물류혁명을 이끄는 동안 한국의 많은 대기업 생산 현장은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려 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해외 공장으로 생산 라인 일부를 이전하려 하면 국부 유출이라며 막아섭니다. 이러한 행태의 저변에는 한번 들어온 일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극도의 고용 경직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쌍용 자동차 사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낳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교과서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쌍용차는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생존을 위해 2,60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를 일방적인 해고로 규정하고 77일간의 옥쇄 파업이라는 투쟁으로 맞섰습니다. 그 결과는 공권력 투입과 수많은 부상자, 그리고 결국 회생 대신 법정 관리라는 파국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사태를 전적으로 노조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경영진의 무능과 해외 자본의 먹튀 논란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 속에서 상생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진 극단적인 노사 대립이 결국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수많은 구성원들의 삶을 오랫동안 고통 속에 머물게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강성노조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성과와는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서열제, 한번 채용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철밥통 구조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의욕을 끄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과 고용 경직성은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때마다 노조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환경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산업 공동화를 유발합니다. 기업들은 노조 리스크가 큰 국내에 공장을 짓는 대신 노동 유연성이 높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는 해외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누군가는 노동자의 생존권이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존권은 기업이라는 배가 순항할 때에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배 자체가 경쟁력을 잃고 침몰의 위기에 처했는데 선실의 인테리어만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으로 노동자의 장기적인 생존권을 위한다면 기업의 체질 개선과 혁신에 동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성노조는 그 지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의 변화에 대한 저항은 당장은 노동조합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업과 산업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세 번째 해악, 사회적 비용이라는 청구서입니다.
노동조합의 투쟁은 더 이상 공장 담벼락과 일터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조직력을 무기로 사회 전체를 볼모로 삼고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은 결국 아무런 상관없는 평범한 시민들과 우리 사회 전체의 몫으로 고스란히 청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물류 분야의 대규모 파업 사례는 소수 이익 집단의 투쟁이 사회 전체를 어떻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입니다. 파업의 결과는 국가 물류 시스템의 전면적인 마비였습니다. 주유소에는 재고가 바닥나 기름 대란이 벌어졌고 심지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병원의 의약품 수송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일부 운송 관련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출하 차질 규모가 약 3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자해행위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을 근본부터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벗어나 때때로 정치적 구호를 전면에 내거는 모습은 과연 그들이 순수한 노동조합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평일 대낮에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도로를 점거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투쟁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연시하는 태도는 대중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수록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고립과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파업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출퇴근길이 막히고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며 일상생활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불평과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투쟁 방식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파괴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일단 들어눕고 보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갈등 해결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증가시키고 결국 우리 사회를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분열과 반목의 늪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에는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며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이 사회를 향해 던지는 과격한 투쟁의 구호는 결국 사회적 비용이라는 무겁고도 고통스러운 청구서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노동조합이 만들어내는 3가지 해악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소수의 기득권이 다수의 기회를 박탈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감옥. 둘째, 경직된 요구가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업 경쟁력이라는 시한폭탄. 셋째, 극단적인 투쟁이 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기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청구서.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런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걸까요? 다음 2부에서는 1부에서 제기된 3가지 해악에 맞서는 반격의 논리를 통해 노동조합이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노조나 개인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의 균형이었습니다.